32장 서서를 얻은 유비. 신야로 돌아온 유비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채모가 자신을 죽이려 한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관우, 장비, 송건, 미축을 비롯한 신하들이 화를 내자 유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유표에게 이 일을 알린 후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네. 유비는 송건에게 편지를 주어 유표에게 보냈어요. 송건을 맞이한 유표는 유비의 편지를 받기도 전에 화가 난 목소리로 송건에게 물었어요. 내가 특별히 유비를 잔치에 참석하라 했거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잔치 도중 달아났단 말인가? 송건은 유비의 편지를 유표에게 건네며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 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송건의 말에 화들짝 놀란 유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채모를 불러들이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채모가 어리둥절해진 표정으로 유표의 앞에 끌려왔어요. 유표가 소리쳤어요. 네 놈이 내 동생 유비를 죽이려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유표의 물음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모는 우물쭈물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사실이구나. 여봐라, 당장 이 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유표의 명령에 채모가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자 유표의 부인 채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유표 앞에 엎드려 사정했어요. 채모는 하나뿐인 제 오빠입니다. 제발 오라버니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채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해도 유표의 화는 가라앉지 않으니 송건이 나섰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채모를 죽이신다면 유비 장군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유비 장군을 생각해서라도 채모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지요. 송건의 말에 유표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채모를 내보내고 자신의 큰아들 유기를 불러 명령했어요. 어제 네가 참석한 잔치에서 채모가 유비 장군을 죽이려 했다.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 너는 나 대신 유비 장군을 찾아가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고 오너라. 유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유비가 있는 신야성으로 향했어요. 유비는 잔치를 베풀어 유기를 환영했어요. 그렇게 유비와 유기는 여러 차례 술잔을 비웠고 술에 취한 유기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 채씨가 저를 미워합니다. 새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저를 죽이려 하니 어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 장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유비는 유기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어요. 서러운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 하지만 새어머니도 어머니이거늘 자네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네. 항상 조심하며 효도를 다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참고 기다려보게. 유비의 위로에도 유기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고 그런 유기의 모습에 유비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신야성에서 하루를 보낸 유표의 큰아들 유기는 형주성으로 떠났어요. 유비는 신야성 밖까지
유기를 배웅해 주었어요. 떠나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는 유기의 모습을 보자 유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유기를 배웅한 후 고개를 떨구며 성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길 저쪽에서 초라한 차림을 한 선비한 사람이 무어라 중얼거리며 유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훌륭한 주인을 섬기려 하는데 훌륭한 주인은 어찌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선비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의 재주를 알아보고 신하로 써달라는 뜻 같았어요. 순간 유비는 봉룡과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수경의 말이 떠올랐어요. 유비는 그 수상한 선비가 수경이 말한 봉룡과 봉추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유비는 그 선비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나는 이 마을을 다스리는 유비라고 하는데 그대는 누구시오? 유비의 말에 선비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서서입니다. 유비 장군께서 어진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신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봉룡과 봉추가 아니라는 말에 조금 실망하기는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서서와 함께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말에서 내린 서서가 순식간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유비 장군께서 타고 계신 말은 정로마가 아닙니까? 정로마는 하루에 400km를 가는 뛰어난 말이지만 반드시 그 주인을 해친다는 말이 있으니 앞으로는 타지 마십시오. 서서의 말에 유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정로마는 나를 살려준 말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유비는 여유로운 말투로 단계강을 뛰어넘어 목숨을 구한 일을 서서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서서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로마가 유비 장군의 목숨을 구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인을 위험에서 구했다가도 반드시 한 번은 주인을 해치는 것이 정로마입니다. 유비 장군께서 꼭 이 말을 타셔야 한다면 주인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비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오? 서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주십시오. 그가 이 말을 타고 화를 당한 뒤 장군께서 이 말을 다시 타신다면 그 후로는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나에게 남을 해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라는 말에는 따를 수 없소. 단호한 유비의 태도에 서서가 껄껄 웃어 보였어요. 용서하십시오. 유비 장군의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푸십시오. 유비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붉혔어요. 과한 칭찬이요. 다만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의 가르침을 기다릴 뿐이니 앞으로 나를 잘 가르쳐 주시오. 겸손한 유비의 말에 서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는 힘을 다해 유비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지혜로운 서서를 얻게 되었어요. 한편 기주성에서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침부터 밤까지 형주를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오갈 데 없는 유비를 유표가 받아들여 신야 땅을 주었다고 하니 형주를 공격하기 전 신야부터 무너뜨려야겠다. 유비라는 놈 언제 또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놈이야. 조조는 그의 부하장수 조인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번성으로 내려가 신야를 공격하라 명령했어요. 번성은 신야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성으로 신야 땅을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어요. 번성에 도착한 조인에게 여관과 여상이라는 두 장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 둘은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비의 목을 베어 장군께 바치겠으니 저희에게 군사 5천 명만 주십시오. 조인은 그 즉시 자신이 데려온 군사 3만 명 중 5천 명을 여관과 여상에게 주고는 신야를 공격하라 명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서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서서는 걱정하는 기색 없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적은 5천이고 우리는 5천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적들을 뱀처럼 도망내어 친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선 관우 장군은 왼쪽 길로 나아가 적의 허리를 공격하고 장비 장군은 오른쪽 길로 나아가 적의 꼬리를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유비 장군께서는 조자룡과 함께 정면을 공격한다면 뱀의 머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비와 조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여관과 여상은 군사수만 믿고 겁없이 유비의 진영으로 달려들었고 서서의 말대로 미리 쳐놓은 관우와 장비에 의해 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나마 목숨을 건져 도망치던 여관과 여상도 조자룡과 관우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병사 하나가 조인에게 달려가 보고했어요. 여관과 여상은 죽고 병사들이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조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괘씸한 것들. 좋다. 이번엔 내가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가 싹 쓸어버리겠다. 조인이 군사 2만 5천 명을 앞세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또다시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서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성격이 급한 조인은 분명 군사를 모두 일으켰을 것입니다. 놈들이 군사를 몽땅 몰고 오면 유비 장군께서는 텅텅 비어있는 번성을 차지하면 됩니다. 유비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잠시 후 유비와 서서는 군사를 이끌고 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조인의 군사가 서 있는 모양새가 괴상했어요. 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서에게 물었어요. 적들이 서 있는 모양이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괴상한 모양이요. 도대체 왜 저런 식으로 군사를 배치한 것이오? 서서는 손가락으로 적진을 가리키며 유비에게 설명했어요. 저것은
팔문 금쇠진이라 합니다. 군사를 배치해 놓은 모양은 서로 달라도 언제나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중 저기 보이는 저 3개의 문으로 들어가면 사는 길이고 저 3개의 문으로 들어가면 피해를 입으며 저 2개의 문으로 들어가 싸우면 죽음에 이릅니다. 적들은 완벽한 팔문 금세진의 진영을 펼치고 있으나 가운데 있는 주력 부대가 약하니 그곳을 공격하면 됩니다. 거침없는 서서의 설명에 유비는 다시 한번 크게 감탄했어요. 군사를 움직이는 내가 여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소. 그럼 적의 가운데 있는 주력 부대는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소? 서서는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문으로 쳐들어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서쪽으로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면 적들은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유비는 크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대의 말 한마디가 100만 대군의 힘에 견줄만 하구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조자룡을 불러 명령했어요.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동남쪽으로 쳐들어가 적을 짓밟은 후 서쪽으로 빠져 돌아오라. 유비의 명령대로 조자룡은 동남쪽 문으로 쳐들어가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조인이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조자룡을 유인했어요. 하지만 조자룡은 달아나는 조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북쪽으로 빠지는 척하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적들을 베어내며 쏜살같이 서쪽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서서의 말대로 적들의 팔문 금세지는 순식간에 지죽박죽이 되었고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유비가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조인의 군사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서로 뒤엉켜 허둥거리다 줄줄이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공격 또한 실패로 끝난 조인은 수많은 군사를 잃은 채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조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오늘 밤 기습 공격으로 복수해 줄 것이다. 그날 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조인은 남은 군사들을 모아 신야성으로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조인의 계획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조인의 기습 공격을 미리 예상한 서서가 곳곳에 군사를 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조인이 유비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자 갑자기 사방이 대낮같이 밝아지며 조인의 군사들을 향해 불붙은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잘 걸렸다 이놈들. 오늘 밤 니놈들을 모조리 고슴도치로 만들어주마. 비오듯 쏟아지는 불화살에 당황한 조인이 후퇴를 명령했어요. 속았다. 후퇴하라. 조인의 명령에 발길을 돌린 조인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으로 솟아오른 불길에 갈팡질팡하다 불에 타 목숨을 잃었어요. 조인은 부하들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강가에 도착했어요. 조인과 군사들이 강을 건너 번성으로 달아나려 앞다투어 배에 오르려 할 때였어요. 강가 갈대숲에 숨어있던 장비가
멧돼지처럼 고개를 쑥 내밀며 조인을 향해 소리쳤어요.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쓸어버려라. 장비의 외침에 겁먹은 조인이 허둥지둥 배에 올라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고, 배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조인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그렇게 조인은 몇몇의 군사들을 이끌고 겨우 번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번성은 쥐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차가운 바람만 쌩쌩 불고 있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인이 성 높은 곳을 올려다보니 마치 저승사자처럼 긴 수염을 휘날리며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관우였어요. 조인아, 번성은 이미 오래전 내가 차지했다.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오는 관우의 목소리에 조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들짝 놀란 조인이 말을 돌려 달아나자 관우가 성문을 열고 달려나와 조인의 뒤를 쫓았어요. 밤새 말을 달려 가까스로 관우를 따돌린 조인에게 남은 것은 군사 수십 명뿐이었어요. 조인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허창으로 돌아갔어요. 조인은 조조에게 3만의 군사를 모두 잃고 도망쳐왔다 말할 생각을 하니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그렇게 허창에 도착한 조인은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장수와 군사를 모두 잃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조조는 아무 말 없이 조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는 입을 열었어요.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 신경 쓰지 말아라. 조인을 위로한 조조는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어느 누가 자네의 팔문 금세진 전법을 그토록 쉽게 깨트렸단 말이냐. 바닥에 엎드린 조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조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소문으로는 서서라는 자가 유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조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서가 누구냐? 조조의 책략가 정욱이 대답했어요. 서서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검수를 좋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수경 선생이라 불리는 사마유와 친해 둘이 자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조조가 날카롭게 눈을 뜨며 정욱에게 물었어요. 서서라는 자의 재주를 그대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뛰어나오? 정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칼같이 대답했어요. 서서는 저보다 10배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조조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아깝다.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유비를 도우니 호랑이에게 날개를 붙여준 격이로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길게 한숨을 뱉어내는 조조에게 정욱이 넌지시 말을 이었어요. 장군께서 원하신다면 서서를 허창으로 불러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조조는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을 피며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정욱이 가늘게 실눈을 뜨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서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서서의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얼마 전 동생이 죽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서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서서의 어머니를 모셔온 다음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허창으로 불러들이라 편지를 쓰게 하십시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서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욱의 말에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사람을 보내 서서의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했어요.